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정결벽 해결 의지에 소폭 반등한 반면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됐지만 글로벌 정치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해 2031년부터 206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충격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책금을 뿌렸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국내 금융사들이 올해 3,400여 명의 인력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상파울루의 완성차 공장을 남미 시장 처음으로 준공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에도 내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12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헬프데스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2-2000-4974에서 5번 두 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비자 심리와 도매 재고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는데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서인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12,815.39 기록했고요. 나스닥 0.32% 소폭 오르면서 2,904.87, S&P 500 지수도 빨간불 켜면서 1379.8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정 절벽 문제가 뉴욕 증시의 최대 관심사로 이어질 듯합니다.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셔야 되겠고 또 10월 소매 판매와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결과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주요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딱히 큰 이벤트는 없었고 미국의 상황이 그대로 유럽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했지만 곧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만 파란불 켰습니다. 영국은 5,769.68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7,163.5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만 빨간불 켰는데요. 0.47% 강보합권에서 3,423.57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습니다. 또 정치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9%나 빠졌습니다. 포인트로는 79.55포인트 밀리면서 8,757.6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12% 약보합권에서 2,069.07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0.85%, 182.53포인트 내려가면서 21,384.3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환율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떨어진 1,08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유재준 기자 전화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 시황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급락하던 뉴욕 증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정 절벽 해결 의지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이날 처음 가진 연설에서 이번 주 기업과 양당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재정 절벽을 피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번영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지출 삭감과 수입 확대를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부유층의 세금을 좀 더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 방침을 다시 강조하자마자 주가는 즉시 뚝 떨어졌습니다. 앞서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은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 세금을 올리면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게 존 베이너 하원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증시는 사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가 발표한 11월 미국 소비자 지수가 84.9를 기록, 전달 확정치 82.6에 비해 상승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장 마감에 앞서 미국의 9월 도매 재고가 최근 9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투자기관 PFA 펜션의 전략가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그리스 등 유로존 위기 요인까지 합세해 당분간 활황세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주요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4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에 미국 경제의 우려 전망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연말 세금 감면 기간이 끝나게 될 경우 재정 적자 지출을 대폭 줄여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전파되면서 장세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미국 전망도 주가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 소식이 힘입어 하락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유재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을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재정 절벽 앞에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백악관과 의회 모두 재정 절벽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부 지출 자동 감축과 세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14일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주 후반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만큼 후속 방안에 대한 발언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스 재정 이슈도 막바지 국면을 맞습니다. 지난주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에는 예산안 승인을 위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일과 13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당대회가 14일에 막을 내리고 이튿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총 서기직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수순으로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N머니 박상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해 2031년부터 206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장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평균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030년까지는 2.7%를 유지하겠지만 2031년부터 30년 동안 1%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부진을 딛고 내년 다시 고성장 고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형제경제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올해 3분기 저점에 도달했고 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특정 지수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인 ETF가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알려지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에는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현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특정 주가 지수나 업종 등 시장을 사고 파는 상품인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4,900억 원으로 코스피 시장의 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5,210억 원으로 늘어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총액도 2009년 3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원을 넘었으며 올해 10월에는 13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펀드보다는 좀 황금성이 좋고 주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대응하기 편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수가 오르면 2배의 수익을 보는 레버리지 ETF와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같은 파생 상품형이 전체 거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형 ETF가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간 수익률의 2~3배를 추구하도록 구조화됐기 때문에 매일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손실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떨어질 때는 인덱스보다 좀 더 훨씬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파생형 ETF 상품을 장기로 보유하면서 방향성 예측에 실패하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파생형 ETF의 경우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머니 최현진입니다. 네, 얼마 전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했는데요. 부동산 펀드 과연 투자가 유명한지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리츠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리츠펀드 투자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츠펀드의 수익률은 어떨까? 리츠펀드의 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43개 펀드 가운데 35개가 플러스를 기록했고 평균 수익률은 17.63%에 달합니다. 올해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10%를 훨씬 웃돕니다. 수익을 낸 펀드 중에선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임대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높았고 수익률은 최고 30% 수준이었습니다. 리츠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9년엔 설정액이 반토막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주 수요 증가로 수익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을 짓눌렀던 그림자 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깡통 주택의 수가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시장에 대한 그 지원을 굉장히 좀 늘리고 있어서. 하지만 국내 부동산 대출 채권 상품은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며 수익률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 수익률의 황제로 평가받다 미은 오리 새끼로 전락한 리츠펀드. 글로벌 경기 회복세 속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로 종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죠. 오늘 종목은 LG전자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LG전자 뭐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LG전자는 LG그룹 계열의 전기 전자제품 제조와 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판매 증가 그리고 환율 효과로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는데요.
스마트폰이 7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이 700만 대라는 숫자가 손익분기점임을 확인해 주었던 그런 3분기였고요. 4분기에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에서 TV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의 흑자 기조가 이어져서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은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약 한 850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2013년 1분기에는 에어컨디셔닝과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4천억 원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관련된 이슈를 살펴봐 주셨는데 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LG전자가 미국에서 화상과 화재 위험을 이유로 16만 1,000대의 전자레인지가 지금 리콜을 받고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악재들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는지요? 예, 그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그 리콜된 숫자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격 담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단독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과의 어떤 그 담합 부분인데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영업이익에 미치는 그 숫자 자체는 상당히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영향에는 지난 주말에 잠깐 빠졌다가 올라왔는데요. 예. 그 정도 영향으로 저는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최근에 뭐 LG전자 주식시장에서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기관들은 10월 9일 이후로 계속 거부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난 주말에 76,900원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틀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외국인들도 그 순매수의 기조는 유지해왔기 때문에 순매수를 전환을 한다면은 재상승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그렇다면 뭐 우리 투자자들 오늘 장에서는 LG전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뭐 리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LG전자의 주가는 스마트폰 사업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옵티머스 G의 판매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옵티머스 G의 이제 후속 라인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전사업부가 전성기에 그 숫자를 회복하고 있고요. TV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향후에 어떤 주가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주력 제품들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적 개선이 나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향후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에 매수 관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활기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현 토러스증권 차장과 함께요. LG전자 오늘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LG전자에 대한 집중 관찰은 8시부터 이어지는 김나래 앵커의 출발 증권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을 항상 열어주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뭐 그동안 그 관심이 집중됐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가 결정이 됐는데 네. 앞으로 새로운 G2 시대를 여는 네. 오바마 2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네. 간단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뭐 재정 절벽 문제로 굉장히 국내외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시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말은 되도록이면은 미 공화당 쪽에 좀 양보하는 안이 있더라도 예. 재정 절벽 문제를 좀 일찍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16일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그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이제 담판을 갖는다 하는 네, 내용이 네, 기사에 실리고 네. 있는데 어떻게 좀 결과를 전반적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거죠?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단 오바마가 지출 삭감은 그대로 추진하되 예. 수입을 좀 확대를 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좀 잡아나가면서 예. 경기 회복을 지속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와 국제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에 아주 허덕여 왔는데
일단은 국제수지 적자는 좀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하면 달러 약세는 좀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 적자 문제를 먼저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정부 지출은 삭감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자 증세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증세도 어느 정도 뭐 양보할 수는 있지만은 벌써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부자 증세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25만 불 이상의 소득계층, 연간 소득이 25만 불 이상인 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줘왔던 여러 가지 감세, 부시 면세, 마련된 거죠. 여러 가지 뭐 세금 감면 조치라든가 세금 유예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없애서 연장 안 해주겠다. 연장을 안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줬던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증세는 좀 보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에서 공화당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중심이 된 하원과의 어떤 타협은 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시는 거죠. 처음엔 좀 기싸움 같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뭐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힘겨루기를 하겠지만은 금년 말 이후가 지나면은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출발하는 오바마 정부의 2기 정책 기조, 경제 관련 정책 기조 간단하게 살펴봐 주셨는데 지금 중국도 이제 시진핑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기조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은 지금 당분간 뭐 고성장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분배 위주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조금은 이념 논쟁 비슷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 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 기조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떤 부정적인 사회적인 또 경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성장 기조를 어느 정도 낮게 가지고 가면서도 분배 측면을 강조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 기조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중국 경제가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중심축을 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완전히 분배를 추진하기 전에까지는 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중국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같은 것이 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때는 지난 5월 달에는 가령 뭐 한 15%의 증가 속도로 있던 수출이 8, 9월이 되면서 거의 0%로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10월 달에는 다시 14.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굴곡이 심한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수입도 거의 같은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가 수입이 올라가는 속도는 또 훨씬 적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수입 증가 속도, 월별 수입 증가 속도가 2.4%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중국의 수출 증가는 뭐 우리의 수출 증가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결국 유한화의 절상 압력이 거세지지 않겠느냐. 대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한화에 비해서는 조금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물론 절상 압력을 받겠습니다만은 유한화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폭이 작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저점을 찍고 수출이 지금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지금 관계를 봐서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에 이제 부품을 많이 수출을 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수출 수요라는 측면도 있고 유한화와 원화의 관계 설정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취할 것이다. 수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것이. 교수님, 근데 이제 중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한 14% 다시 네.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수입은 아까 2%대 증가를 네. 하고 있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원래 수입 증가는 수출 증가하고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타임 레그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차가 필요하겠죠. 수출 증가에 따라 일단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원부 자재라든가 이런 거 구매를 주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수출 폭보다는 훨씬 더 작은 폭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무역 전쟁이 또 촉발을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군요. 일단은 뭐 오바마 정부로서는 유한화 절상 압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수출을 더 좀 증진시키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좀 억제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뭐 경상수지가 지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미 교역 관계에 있어서도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바마 정부하고 중국에서의 시진핑 정부 간의 어떤 무역 마찰 지금 뭐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게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는지요? 글쎄요. 무역 마찰 자체는 뭐 앞으로도 항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틀 내에서 지금 WTO 분쟁을 뭐 미국도 5건을 제소를 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5건을 제소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WTO를 중심으로. 그러나 결국은 화폐, 다시 말하면은 원화의 대미 경쟁력이라든가 유한화의 대미 경쟁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대달러 환율에 의해서 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 전쟁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크게 무역 분쟁을 종전처럼 뭐 수입을 금지한다든가 슈퍼 301 같은 걸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추세로는 갈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인 틀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환율을 중심으로 논쟁이 일어나지 개별적인 뭐 무역 규제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보다는 환율 전쟁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글로벌성에 잘 나가다 보니까요. 각국에서 어떤 좀 견제가 아무래도 이제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우리나라 생산품에 대한 견제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FTA 역할 이거 좀 묶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럼 앞으로 FTA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미국이 이니시에이트하고 있는 환태평양 그런 기구를 통한 무역 증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저는 FTA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FTA 효과가 소진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FTA를 통한 그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물론 관에서만 그거를 주도하고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상당수의 그 중소기업들은 정확하게 한미 FTA가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한유럽이 FTA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에서도 정부에서도 물론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령 만일 중국과 미국 간에 혹은 중국과 일본 간에 FTA가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가진 FTA 효과는 반감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어렵게 달성한 그 FTA를 우리 업계나
정부나 다 같이 활용이 돼야 되겠네요. 100% 예. 활용하는 것이 예.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미국과 FTA를 맺기 전에 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또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시장에서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선점할 그런 수 있습니다. 효과를 네. 좀 100% 만들어내야 우리 되겠다. 정부에 대한 그 뭐 비관세 장벽이랄까, 예. 무역 장벽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진출상의 애로 혹은 뭐 법적 분쟁,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토요타가 엄청난 리커를 받았었지만은 예. 리커를 잘 그 소비자 만족을 시켜줌으로 해서 토요타가 엄청난 그 지출을 감당하면서도 리커를 들어온 소비자들을 다 만족시켰거든요. 예.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글로벌 신인도를 한국 기업들이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더 증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일부 대기업들이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니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취약했던 신인도를 더 높이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상품의 가격만 한국 제품이 싼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고 소비자 보호도 해주고 애프터 서비스도 좋다는 그런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극동 지방의 뭐 영토 분쟁 때문에 한중일 간의 어떤 좀 약간 그 위험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말이 오늘 잘 더듬습니다. 긴장이 좀 오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보면 안보 쪽에서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요. 경제 쪽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사실 새 나라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정권 말기에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한중 FTA 문제도 이제 새 정권 들어서는 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 혹은 새 정부의 입장도 중국과의 FTA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은 일본과의 FTA에는 조금 소극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득실 때문에. 경제적인 득실 때문에. 또 사실상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FTA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그 너무나 산업 구조나 산업 발전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셋이 한꺼번에 묶어서 FTA를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중국과의 FTA 문제는 항상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FTA가 안 되더라도 이미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경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어떤 무역의 그 어떤 잠재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또 FTA 협상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행되면서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으로도 국제정치 면에서 어떤 동반자 관계, 특히 동북아 경제 질서, 정치 경제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고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FTA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경제적인 실리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실리도 계산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에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FTA가 만약에 체결이 되게 되면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그 무역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것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뭐 대기업 대리기랄까 뭐 대기업에 대한 그런 기업 정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그
FTA를 큰 나라들과 우리가 체결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만약 한국이 글로벌 기업도 뭐 한두 개도 없고 뭐 정말 같이 FTA를 협상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죠. 우리 수출 경쟁력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FTA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네. 네.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배학길 교수와 함께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가 있는데 그들의 이제 경제 관련된 정책 기조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른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최근 경기 불황의 그늘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요. 감정가 3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장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긴급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의 지지옥션의 하유정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원 경매에 붙여진 감정가 30억 원 이상의 공장이 지금 2001년 이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죠? 어떻습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감정가 30억 원 이상의 공장 경매 물건 수가 1,20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1년 조사가 된 이후 역대 최고치인데요. 2008년에 520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엔 1000건, 올해는 1200건을 넘었습니다.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 첫 경매일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2009년부터 금융위기 영향을 받아 30억 원 이상 공장 경매들이 해마다 200건 이상씩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 증가율이 지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그렇게 경매로 나와도 제값에 팔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예, 경매로 나와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아 저가에 팔리고 있어 평균 낙찰가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감정가 30억 원 이상 공장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2008년 75.6%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70% 아래인 66.3%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30억 미만 공장 평균 낙찰가율이 71.7%인 것에 비해 30억 이상의 대형 공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66.3%로 5% 이상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 보통 그 경매에 나온 공장들의 낙찰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면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보통 지금 그 30억 이상의 공장의 평균 낙찰가율이 66.3%인데요. 예. 지금 그 이하는 71.7%인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는 경매에 나온 낙찰가율이 한 70%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최근에 뭐 그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30억 이상의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한 70%를 넘으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70% 이상은 넘어야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그 공장이 71.7%인데요. 그거보다는 한 75%는 돼야 그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5%는 돼야 정상적인 평균 낙찰가율이 지금 66%로 떨어져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떤 종류의 공장들이 지금 주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지요? 예, 불황이 깊어지면서 특히 올해 공장 경매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규모 영세 공장 물건이 주류를 이뤘다면 올해는 조선 철강과 같은 대형 공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공장 경매 중 가장 감정가가 컸던 TKS 조선 공장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감정가가 684억이 넘습니다.
이 공장 경매에 나온 후에 지난해 3월 30일 첫 경매일 이후에 이제 수차례 유찰이 된 다음에 다음 달 20일에 최저가 179억엔의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덩치가 큰 매물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매로 나온 공장들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경매에 나온 철강조선 공장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액도 많고 관련 업체와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헐값에 낙찰이 되면 금융권 부실과 업체들의 줄도산, 세물임금,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돼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경매로 나온 공장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욱 경매 시장의 매물들이 지금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좀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겠죠. 네네. 글로벌 재정 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막히면서 금융기관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공장들의 대출을 옥죄면서 대형 공장이 줄줄이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네요. 당장 뭐 경기 불황 해소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 경매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 한 달 내에 감정가 30억 원 이상의 공장 경매 물건이 130건이 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장 경기 불황 해소가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장 경매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 당분간은 경기가 나아질 기미도 없어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매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할 수 있을는지요? 우선은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 금액으로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좀 낮게 하거나 기간 상한을 좀 연장해 줌으로써 공장들이 좀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경매 시장에 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대책으로서 이제 금융권에서 조금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요즘은 이제 경매로 나온 그 공장들 구입할 때 어떤 면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경매 물건은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 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을 경우도 많고 세금이나 임금 체불 같은 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경매 정보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는 발품을 많이 파셔야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예. 그런 정보를 이제 현장에 가셔서 정보를 취합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수익화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지지옥션의 하유정 연구원과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형 공장의 경매 시장에 나온 매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가 건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시청자가 건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엄피디님, 뭐 전화 연결이 됐습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 안산 사는 한양림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잠이 좀 덜 깬 목소리시네요. 네. 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 그냥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세요? 네. 저희 방송을 보면서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제가 대학생이라서 알바를 하면서 예. 조금씩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요즘에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펀드에 알바를 하시면서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알바 자리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서. 예. 근데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잘 된 생각인지 못 된 생각인지 궁금해서요. 예, 지금 어떻게 적립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예,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를 적립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너무 조금이라 말하기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네. 지금 알바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적립식 펀드를 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대형주 위주의 그런 펀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계속 장기 투자를 해도 될지, 예. 아니면은 제가 이 펀드를 해지를 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저희 방송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서요, 관련되는 뭐 이슈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그 시청자가 건다 시간에 저희가 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아니요, 가끔 봐요. 가끔 보세요. 네. 예, 앞으로 좀 자주 봐주시고요. 네. 주변에도 좀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전화 연결 또 돼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네, 저 울산에 사는 학생인데요. 예, 오늘 학생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네요. 네. 예. 어떤 문제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청약 통장을 하고 있는데. 청약 통장이요? 네네. 요즘 대학생분들은 참 이제 밝으시네요. 저희 대학생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펀드 투자도 하시고 청약 통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청약 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청약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청약 통장이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을 시작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대학생인데 벌써 이제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주택 마련에 대한 그런 어떤 꿈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저희가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서 좀 청약 통장에 관련되는 좀 내용들 이것저것 짚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지금은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왜 떨어져 계시는 이유는? 학교 때문에. 학교 위치 때문에요? 네네.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부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세대 분리는 지금 되어져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한 세대를 지금 꾸리면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청약통장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짚어서요. 시청자 건다 시간에 좀 해답을 드리든지 아니면 또 이슈로 하나를 구성을 해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네요. 희망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